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버스입니다. 오늘도 빠르면서 간단하게 뉴스를 분석하겠습니다. 가장 정치적으로 민감한 뉴스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소미아 한일 군사협정 중립적 분석이라고 제목을 게재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게 저는 이 지소미아 요 한일 군사협정 중립적으로 최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디 한쪽으로 듣고 싶으신 분들은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중립적으로 듣고 싶은 분들은 이 방송을 계속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알람 버튼 눌러주셔야지 매일 유튜브가 정보가 전달이 될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소미아 이게 지금은 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뜻하는 건데 우리나라 정치권 뭐 이런 쪽 그 다음에 국민들은 한일 군사협정, 한일 정보보호협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지소미아가 정확하게는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해서 각 나라들이 맺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제가 알기로 33개 국가들과 지소미아를 하고 있고 일본은 8개 국가랑 지금 지소미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근데 왜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냐? 다들 아실 거예요. 한일 첫 군사협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배제하겠다고 하면서 무역공격, 쉽게 뒤통수를 때리니까 우리나라도 니네를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꺼내 들었던 카드이기 때문에 지금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이죠. 결국은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어디 한쪽은 이 한일 군사협정이 필요가 없다. 일본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일본도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배제했는데 어떻게 믿겠냐 라면서 이거를 빠르게 없애버리자라는 한쪽이 있고 다른 쪽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냐. 군사안보에서 조금이라도 더욱더 확률을 높여서 더 철저하게 보안 그리고 안보를 지켜야 되는데 왜 폐지를 하냐라는 쪽이 있어요. 결국은 뭐 자신의 정치적인 생각과 가치관에 의해서 이 양쪽이 더 어느 쪽이 더 낫다고 하면 그쪽을 지지하면 돼요. 근데 저는 중립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은 중립적으로 얘기를 할 때 가장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이 지소미아에서 한일 지소미아에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얻지 못했던 정보를 일본한테 얻는 거랑 그 다음에 일본이 얻지 못한 정보를 우리나라에 얻는 게 핵심 키워드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일본 정부가 줄 수 있는 정보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냐를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값어치가 만약에 정말 낮다, 질이 낮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소미아 카드는 필요 없는 거가 되는 거고 반대로 일본이 주는 그 정보 카드가 정말 좋은 카드들이면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쵸? 최대한 중립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내용이 많이 길어요. 이제 천천히 한 번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일본보다 압도적으로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건 국경지대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두정찰기랑 금강정찰기가 성남기지에서 휴전선 인근을 달아다니면서 결국은 정보 수집을 하는 요 부분이랑 그리고 국경지대가 가깝고 그동안 쌓아왔던 휴민트가 있기 때문에 요 정보가 워낙 좋아서 일본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우수한 자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우리가 일본에 얻어야 되는 그런 정보들은 대부분 이제 얘기하는 게 해상 초계기 정보, 그 다음에 정보위성, 군사위성이죠. 그리고 이지스함이나 엑스밴드 레이더나 조기 경보기 요런 걸 꽂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다 빼놨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 자산들을 정찰위성, 조기 경보기, 이지스함, 해상 초계기. 일부 네티즌들이나 유튜버분들이 요거가 일본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깰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은 이제 심층적으로 중립적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참고로 조기 경보기 있습니다. 피스아이가 4대나 그리고 이지스함도 3척이 있어요. 해상 초계기도 일본에 그 정도 숫자는 아니지만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있는데 문제는 정찰 위성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결국은. 그리고 우리가 왜 자꾸 정보망에서 이 정보력에서 밀린다라고 얘기가 자주 나오는 건 북한이 비대칭 전략을 계속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 말이냐면 결국은 우리가 신사협정으로 정면 싸움을 하면 이상이 없는데 북한은 애초에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 밀린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비대칭 전략, 쉽게 미사일이나 북한 핵 요런 걸로 우리나라를 압박하니까 이걸 막으려면 재래식 무기로는 몇 배를 쏟아 부어야 돼요. 한마디로 이거에 어느 정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북한이 밀고 있는 비대칭 전략에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내용 넘어가 볼게요. 일단 우리나라가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게 정찰 위성이에요. 아리랑 시리즈가 위성으로 있는데 그건 민군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군 전용 정찰 위성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옆나라 일본은 정말 많이 쏘아 올리고 있어요. 군 정찰, 군으로 이 자위대죠, 정확하게. 자위대가 사용하는 위성이 5기가 있어요. 그것도 궤도에 따라 몇 개씩 있습니다. 이러니까 얘네들은 우리나라가 얻지 못하는 더 좋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거는 팩트예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정찰 위성의 사진이 많이 필요한 것도 팩트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 정찰 위성이 정말 우리나라가 급하게 필요하냐? 이건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우리나라가 일본이 정찰 위성을 열심히 2000년대부터 쏘아 올릴 때 그전에는 미국의 정찰 위성에 계속 의존하면서 봤는데 굳이 우리가 일본 정찰 위성의 정보를 다 봐야 되냐 이거예요. 미국 거 보면 되는데. 그쵸, 옛날 때처럼. 이제 와가지고 이 일본 위성이 미국 정찰 위성보다 더 뛰어나가지고 뭐 여기에서 얻을 수밖에 없는 정보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얘기가 다른데 우리는 미국 거를 정보 세탁이지만 결국은 받아서 보면 되는 건데 굳이 일본 거를 보기 위해서 이거를 유지해야 되냐라는 거는 조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문제가 이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지소미아에서 계속 협상해서 그리고 이거를 폐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의 가장 키포인트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주도 군 전용 정찰 위성이 전혀 없어요. 심지어 군 통신 위성 아나시스도 이제 10월에 올라갈까 말까 하는 상황이에요. 이 말은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위성을 계속 필요하다라고 소요 제기를 했었는데도 못 올렸다라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원래는 이때 이제 끝내겠습니다. 전작권 어느 정도 환수하면서 우리도 위성에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제 자꾸 밀려요. 군위성을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게 자꾸 뒤로 밀립니다. 이 말은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결국 의지가 없거나 돈이 없거나 기술이 없어서 지금 계속 이게 딜레이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찰 위성이 왜 중요한지는 앞부분에서 설명을 했죠. 여기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북한의 이 다양한 지역들을 말이죠. 우리나라 단독으로 다른 나라들의 정보를 세탁당하는 거 빼고 말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기술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근데 의지도 없어요, 심지어. 왜냐? 의지가 있으면 돈을 마련했을 거고 기술력이 설령 없다고 해도 돈이 있으면 일단 허접한 기술이라고 해도 올려요, 일단 궤도로.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시행착오를 또 개선해서 다음에 그 돈으로 다시 올려서 더욱더 성능을 개량합니다. 근데 이거를 다 안 한다는 건 결국은 돈도 없고 의지도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정찰 위성에 관련돼서 왜 우리가 일본의 의지를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최대한 중립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현재 우리나라의 현 위치까지 말이죠.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기 경보기 이제 얘기할 차례입니다. 조기 경보기가 뭐냐면 결국은 레이더를 단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피스아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 737을 4대나 갖고 있는 게 요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자랑하는 건 요겁니다. 2767. 이게 체급이 워낙 커서 좋아요.
그리고 이제 호크아이라고 해서 요 조기 경보기 요거 조그만 것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조기 경보기 숫자도 많고 기술도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기술은 거기서 거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현재는 최신이지만 여기도 이제 최신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게 뭐 하는 역할을 하는 거냐? 요거예요. 산에 레이더가 이렇게 있죠. 왜 레이더를 항상 꼭대기 이 정상에다가 설치하나요? 산에 중간에 여기에다가 전파가 부딪히면 정확하게 정보가 전달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이 레이더를 높게 만들어서 이 주변에 시야가 트이도록 합니다. 그래야지 멀리 볼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응용한 게 결국은 조기 경보기예요. 하늘에서 레이더를 이렇게 조사하면 결국은 다 볼 수 있고 정확하게 더욱더 신뢰도 있게 레이더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공중에는 장애물이 없으니까요, 웬만해서. 그래서 조기 경보기가 필요한 건데 이게 왜 북한에 대해서 감시 정보가 얘기가 나오고 있냐라면 북한의 미사일 감시에 사용할 때 조기 경보기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뒷부분에서 설명할 거예요. 바로 보면 이제 일부 네티즌 분들이나 주장을 하시는 게 결국은 조기 경보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이 이렇게 있죠. 카디즈가. 근데 북한이 이제 뭐 미사일을 쏘든 뭐 이렇게 뭐 행동을 해요. 그럼 우리나라의 정보자산들이 가서 감시를 하면 되는데 일본 정보자산은 현재 우리나라 영공 그리고 카디즈를 허락해야만 들어와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 바로 자기네 방공식별구역 여기에서 북한 감시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먼 데에서 조기 경보기가 최대한 먼 거리에서 이 레이더 조사하는 게 그나마 정보가 높겠어요? 아니면 가까운 데서 레이더를 조사하는 게 정보가 높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가까운 데가 더 좋죠. 그래서 한마디로 일본의 정보자산이 그렇게 조기경보에서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조기경보기를 우리나라 카디즈,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허가한다면 얘기가 달라요. 근데 어느 역대 정부나 그런 행동을 할 수는 없겠죠. 그거는 결국은 자살골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본의 조기경보기가 그렇게 필요하냐라는 거죠. 그쵸? 결국은 왜냐면 카디즈를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을 열어줘야지 여기에서 열심히 정보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여기에서 계속 동해 위에서 계속 자기네들끼리 조사를 해봤자 어차피 한계가 있으니까요. 최대한 쉽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조기경보기는 별로 필요 없는 게 팩트가 아닌가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이지스함이에요. 근데 이거를 왜 정보자산으로 끼워 넣냐면 결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추적의 가장 안성맞춤이기 때문에 요걸 넣은 겁니다. 그쵸?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 지소미아, 함일 지소미아에 나오는 단골 소재 중 하나예요. 우리나라는 3척이 있고 일본은 현재 제가 알기로 7척이 있고 그다음에 2척이 추가 건조 예정이에요.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대략 한 척에 1조에 가까우니까요. 그리고 운영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돈 먹는 하마예요. 이제 내용을 설명을 해볼게요. 이지스함이 도대체 뭐 하는 애냐라고 하면 배에다가 레이더를 끼네요. 근데 가상적국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걸 조기 탐지해가지고 궤도를 계산해서 이지스함에서 요격까지 한다. 그리고 이런 정보를 다른 배들이나 전투기, 그 다음에 각종 관제에다가 전파한다. 라고 해서 만능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배예요. 쉽게 정말 좋은 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게 왜 문제냐라면 이제 뒤에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나라는 일단 북한이랑 가까워요. 당연히 가깝죠. 북한이 만약에 미사일 실험을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워낙 가깝기 때문에 어디에서 발사했는지랑 그 다음에 상승 궤도라고 요 요격의 가장 중요한 요 부분을 알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장거리 미사일이다 보니까 일본에 넘어가면서 우리 탐지 능력이 이제 조금씩 떨어져요.
반면에 일본은 우리나라 영해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웬만해선 결국은 대한민국의 위에 이 북한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어디에서 발사했는지가 초기에 탐지가 이지스함으로는 어려워요. 물론 군사위성으로는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상승 궤도도 그렇게 찾기 힘듭니다. 반면에 이제 하강이나 이제 목적지 어디에서 떨어질지는 일본이 대충 유추할 수 있어요. 왜냐? 일본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이제 중간에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 교류를 합쳐서 북한의 미사일 궤도를 정확하게 알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이지스함이 계속 한일 지소미아에서 정말 단골 소재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팩트는 이겁니다. 굳이 우리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의 궤도를 정확하게 다 알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왜? 북한은 이미 우리나라를 겨냥할 때 단순히 이 스커드 미사일이나 장사정포로도 만족스러워요. 굳이 우리나라를 때릴 때 장거리 미사일로 때리질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굳이 이걸 알아야 되냐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이제 찬성과 반대가 나눠지는데 그래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소미아에서 이 일본 이지스함의 이 추적 궤도를 합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반대로 이 장거리 미사일이 그렇게 필요 없다라고 하면 일본의 이지스함의 협조가 그렇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중립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쵸? 이제 이지스함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 해상 초계기를 설명하고 이제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길 수밖에 없는 게 군사무기를 아시는 분들은 아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뭐 하는지를 몰라서 설명을 아주 풀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결국은 이제 얘기해 볼게요. 얘네들이 뭔 역할을 하냐? 잠수함을 잡거나 아니면 해상에 있는 함정들을 잡는 애들이에요. 기동성이 빨라요. 왜냐? 결국은 항공기이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얘네가 왜 지금 나왔냐면 잠수함, 북한 잠수함이 우리나라 바다를 넘어올 때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잠수함이 요렇게 있어요. 그럼 얘를 탐지하려면 우리나라 잠수함만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우리나라 잠수함이 워낙 뛰어나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은밀성이 워낙 높아요. 잠수함이라는 게. 그래서 얘를 추적하려면 구축함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바다 위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레이더도 조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 해상 초계기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먼저 앞에 가든 뒤에 가든 일정 구역에 이 레이더, 디핑 소나나 요 옆에 있죠. 그 다음에 소노브이를 쏴가지고 여기에서 미리 앞에 가가지고 잠수함을 탐지하는 걸 물에 바다 안에다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요런 3종 세트를 다 해야지 북한 잠수함을 완벽하게 확인하고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그럼 도대체 왜 꺼냈냐? 그쵸. 지금 이 한일 지소미아에서 도대체 이 얘기가 왜 나온 거냐라고 하시는 질문이 나와야 돼요. 이게 왜 나온 거냐면 이제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로 북한이 SLBM 요거를 갖고 있는 잠수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깔끔하게 설명할게요. 이렇게 잠수함 안에 이렇게 핵미사일을 탑재했어요. 이게 잠수함 탄도탄 미사일이라고 해서 SLBM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북한이 드디어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성능은 어떨지 몰라도. 그럼 얘가 왜 문제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북한과 우리나라가 드디어 싸웠어요. 그래서 열심히 싸워서 우리가 결국은 재래식 무기는 워낙 압도적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밀었어요. 그랬더니 이 북한이 정말 내 땅을 다 뺏길 바에는 다 부셔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잠수함에서 핵미사일을 서울에다가 발사해요. 그래서 서울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이긴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바로 비대칭 전략의 끝판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쟁은 또 전쟁대로 해야 되는데 북한의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은 잠수함대로 또 찾아야 돼요. 근데 이게 왜 또 문제냐? 한 척이에요. 대략 예를 들면 이 잠수함이.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만만치가 않아요. 구축함도 몇 척 와야죠. 해상 초계기도 몇 척이 있어야죠. 몇 대 있어야죠. 그 다음에
또 잠수함도 몇 대가 여기에 묶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 맞으니까 가뜩이나 부족한데 여기에다가 할당량을 채우니 그것도 뭐 제대로 잡을지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전통적으로 대잠 이쪽 분야의 최고봉인 일본과 같이 하겠다라는 게 이 얘기의 핵심인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에서 이 해상 초계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요거를 설명을 안 하고 그냥 해상 초계기 일본께 짱입니다. 그냥 이게 정보가 이런 걸 다 주는데 도대체 왜 이 정보를 거절하면서 이 협약을 깨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대충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저는 지금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이게 왜 풀어서 설명을 했는지는 다음 장에 나옵니다. 아까 설명을 했죠. 카디즈,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요. 아까 해상 초계기도 비행기죠. 그쵸. 그러면 비행기가 북한 이 잠수함을 탐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자기네 이 영역에서는 탐지를 할 수 있는데 열심히 하면 우리나라 동해에 들어오려면 우리나라가 방공식별구역을 열어줘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싸잡으면서 돌아다녀야지 북한 SLBM 탑재한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거지 이 밖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이 영공에 그 다음에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오는 이 결단이 나와야지 비로소 일본이 갖고 있는 해상 초계기가 위력이 생기는 거지 그게 아니면 전혀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쵸. 쉽게 설명한 거예요. 오랜 시간 정말 다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이제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정찰위성 필요해요.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미국 정찰위성께 있기 때문에 굳이 일본 거를 가져와서 정보를 받아봐야 되냐라는 건 의구심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기경보기. 일본 조기경보기의 정보를 우리가 얻으려면 결국은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이랑 영공을 열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없으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 이지스함. 결국은 이건 뭐예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완벽하게 궤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이지스함 교류가 필요해요. 근데 이게 꼭 필요하냐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랑은 전혀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굳이 완벽하게 확인을 해야 되냐라는 거죠. 요거 설명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해상 초계기. 정말 해상 초계기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북한의 비대칭, 북한 SLBM, 잠수함 탄도 미사일 탑재한 잠수함을 추적할 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했어요. 근데 일본 해상 초계기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을 열어줘야 돼요. 영공이랑. 그러면 이거를 과연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거죠. 결국은 팩트로 다 이제 중립적으로 최대한 설명을 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한일 지소미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요거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는 이 한일 지소미아가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는지 없는지 요거는 제가 아까 중립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을 하실지는 뭐 각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일본이에요. 일본은 한일 지소미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게 왜냐면 결국은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첫 군사협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지금 싸웠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나빠져서 여기에서 일본이 야 내가 북한 이 정보자산들을 많이 확인해 줄게 라고 얘기하다가 북한이 일본 정찰기를 공격했어요. 그러면 일본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호위부대도 같이 보낼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계기가 조금이라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1%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를 깨기가 싫은 거예요. 한반도에 어쨌든 조금이라도 영향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미국은 얘기가 좀 더 크죠.
결국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처럼 중국을 어마어마하게 압박하는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정말 아예 군대를 합쳐버리는 이런 나토, 동아시아 나토를 만드는 그런 거에 대한 아주 첫 계기, 첫 스타트로 한일 지소미아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이 묶어있는 이 스타트가 어려운 거지, 요거를 조금씩 개량 또 개량 또 개량 개선해 나가는 거는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그러잖아요. 첫발 뛰기가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은 당연히 이 한일 지소미아가 반드시 지켜지고 그게 자신들의 이익이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국방장관이 그 얘기를 했죠. 지금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오랜 시간 설명했고 이제 마무리를 짓고 끝내겠습니다. 지소미아 한일 군사협정, 지소미아가 아까 얘기했죠. 각 나라의 군사협정인데 우리는 이제 요거를 한일 군사협정으로 대충 설명을 하고 있는 거 이제 얘기했고, 이게 중립적으로 다 분석을 했어요.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는 중립적으로 최대한 설명을 한 거고, 만약에 이 한일 지소미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예스로 해서 그쪽을 지지하시면 돼요. 근데 반면에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노로 가면 되는 거고, 결국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건 저 다 설명을 했어요. 최대한 제가 중립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매 유튜브를 업로드하니까 정보가 전달이 될 거예요. 근데 네가 봤을 때 이 중립 이게 아닌 것 같다, 난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댓글을 달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